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Atomistic Diffusion Process입니다. 즉, 원자들이 어떻게 디퓨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로스코피 모델인데, 자, 이때는 랜덤 워크 디퓨전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가는 디퓨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원자들이 이렇게 막 있고 중간중간에 검정 색깔 원자들이 끼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플랜에는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검정색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하고, 또 다음 플랜에는 또 검정색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검정색 원자들을 한번 봅시다. 검정색 원자. 그러면 이쪽 플랜에서는 검정색 원자가 4개고 이쪽은 3개, 이쪽은 2개죠. 그러면 당연히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흐르는 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검정 색깔 원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퓨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 플랜, 이거를 2번 플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디퓨전 해 나갈 텐데, 이때 여러 기호를 일단 설정해 두고 가겠습니다. 이 감마는 뭐냐면 in unit of jump per second. 즉, 초당 몇 번 점프하는가. 이게 감마 값이고, 원자들이 이렇게 1번 플랜에서 2번 플랜으로 이동할 때 초당 몇 번 점프하는가. 그 값이 감마 값이고, n은 농도긴 농도인데 면적당 농도입니다. 원래 농도는 부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n은 면적당 농도입니다. 면적당. 즉 면적에 검정 원자들이 몇 개 있는지, 그게 n이라고 설정해뒀고, 그렇다면 일단 1번에서 2번 플랜으로 검정색 원자들이 이동할 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할 플럭스는 J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J1은 당연히 2분의 1 N1 감마 값이 되겠죠? 왜냐면 1번 플랜에서 2번 플랜으로 이동할 때는, 즉 1번 플랜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오른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만 해주는 2분의 1, 즉 확률값이죠. 확률값.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N1. 그래서 N1은 첫 번째 플랜의 검정 원자의 농도죠. 농도. 그리고 감마, 즉 2분의 1 N1 감마를 곱해주면 플럭스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값에다가 몇 번 점프한지 곱해주면 플럭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갈 수도 있겠죠. 2번에서 1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경우는 J2라 하겠습니다. J2. 이 플럭스 값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N2 감마 값이죠. 감마 값. 왜냐하면 2번에도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 플럭스의 넷 값을 구해보시면, 토탈 플럭스의 넷 값은 지금
J1에서 J2를 뺀 값이겠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 빼줘야 R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J1에서 J2 빼주시면 2분의 1 N1 빼기 N2 값이 나오고 감마를 곱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플럭스 값을 구했고 한편 마이너스 dc dx 이 값은 즉 거리에 따른 농도의 그레디언트 값은 이 플랜과 플랜 사이의 거리를 람다라고 하면 플랜과 플랜 사이의 거리 람다라고 하면 dx는 람다 값이 나오겠죠. 람다 값. 그리고 dc 값은 농도 차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C2에서 C1 빼야 되지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C1에서 C2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피당 개수겠죠. 부피당 개수. 그래서 위아래에 람다를 곱해보시면 람다 제곱이 되고 분자는 지금 부피당 개수인데 이 부피당에 거리를 곱하면 면적당이 되겠죠. 면적당. 그 면적당은 아까 기호를 정했던 N1, N이 됩니다. N. 그래서 N1-N2가 됩니다. 그래서 이 N1-N2 빼고 넘겨주시면 N1 N1-N2 값은 마이너스 람다 dc dx가 되죠. 그래서 N1-N2를 이 플럭스 값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플럭스 값은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 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람다 제곱 감마 dc dx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 제곱 감마 dc dx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플럭스 값은 first fix row에서 살펴보시면 플럭스 값은 마이너스 dc dx가 일반적인 형태죠. 여기서 d는 diffusivity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2분의 1 람다 제곱 감마랑 d랑 같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diffusivity로 구할 수 있는데 이 d 값은 2분의 1 람다 제곱 감마입니다. 이 d 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디퓨전 해 나갈 때 플랜과 플랜 사이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데 간데 다 나갈 수 있죠. 오른쪽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대각선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 값은 특정한 상황일 때 값이고 일반적으로는 2분의 1 값이 아니라 여기서 2분의 1 적지 말고 소문자 감마를 적어봅시다. 소문자 감마. 이 소문자 감마 값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경우를 고려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오메트릭 텀입니다. 지오메트리컬 텀이겠죠. 얘는. 왜냐하면 그 기하에 따라서 이 감마 값이 바뀝니다. 우리가 했던 저 경우에는 2분의 1 값이 되겠고, 그렇다면 그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 따라서 감마 값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적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n은 코디네이션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넘버는 이웃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니까 만약에 이웃에 있는 애들이 6개면 6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6군데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락솔트 구조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락솔트 구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락솔트는 이렇게 큐빅
상태에서 음이온이 FCG로 이렇게 FCG로 들어가 있고 양이온이 모든 옥타이드라 사이트에 들어가 있죠. 이 빨간 색깔이 양이온입니다. 자, 지금 이게 락솔트 구조인데 이 락솔트 구조에서 한번 양이온의 디퓨지비티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양이온, 이 빨간 색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의 디퓨지비티 값을 구해보시면 일단 아까 디퓨지비티 값은 dn분의 1 람다 제곱 감마였는데 자, 여기서 n값은 한번 구해볼까요? 양이온이 다음 양이온으로 이동하는 모든 코디네이션 넘버, 즉 세컨더리 네이버를 구하면 되겠죠? 즉 양이온은 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양이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인접해 있는 양이온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음 양이온으로 이동하는 모든 방수가 총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그래서 이 n값은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오고 그리고 감마가 아니라 람다값. 람다는 다음으로 이동할 때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리 값은 한번 구해보자면 양이온과 다음 양이온의 움직이는 거리, 이 거리가 되는 이 거리. 이 거리는 지금 이 거리랑 같으니까 이 거리는 전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한 면의 길이를 a라고 치자면 루트 2a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거의 절반이 그 이동 거리 람다 값이니까 2분의 루트 2a가 나옵니다. 2분의 루트 2a가 나오고 그걸 제곱해주고 감마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 감마값만 알면 쉽게 디퓨지비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락솔트에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랜덤 워크 디퓨전이 아니라 한번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디퓨전 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thermally activated diffusion입니다. 자, 일단 diffusiv이티는 비례상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Q입니다. 이때 Q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겠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리고 D0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자,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다른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원자가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고 싶은데 즉 여기 이 자리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 빨간 색깔이. 이동하려면은 중간 과정인 이 검정 색깔 원자들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면 중간 과정을 거치려면은 이 검정색의 사이가 더 벌어져서 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게 디퓨전 디스턴스이고 거리고 그리고 y축은 프리 에너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자면 첫 번째 상태에서는 이 위치라고 하고
두 번째 상태죠. 두 번째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졌다가 세 번째 사이트, 이 자리에 오면 안정해지겠죠. 근데 첫 번째 자리보다 안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이 가장 안정해야 당연히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래프고 이동거리가 이 값이 되겠죠. 이 값, 람다.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겠죠. 그냥 더 안정한 사이트로 이동해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연력학적으로 디퓨전하는 방법이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퓨지비티의 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디퓨지비티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퓨지비티 타입에는 일단 디펙트 디퓨지비티가 있겠네요. 디펙트 디퓨지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펙트 디퓨지비티에도 종류가 있는데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가 있고, 그리고 그 틈새 자리에 있는 애들, 인스티셜 애들의 디퓨지비티가 있겠네요. 그리고 임퓨리티, 불순물에 대해서 디퓨지비티가 있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은 또 농도에 무관합니다. 농도에 무관한 애들입니다. 무관한 애들. 디펙트 디퓨지비티 애들은. 자, 이제 다룰 애들은 농도에 상관 있는 애들인데, 셀프 디퓨지비티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디퓨지비티가 뭐냐면, 그 원자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컨실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그 틈새 자리를 비집고 가는 것보다 베이컨실가 있다면 그 베이컨실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베이컨실가 있고, 여기에 또 베이컨실가 있고, 네모가 베이컨실입니다. 비어있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컨실가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네요. 여기는. 그러면 베이컨실가 점점 많아지니까 원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들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이 아톰들이 베이컨실을 통해 이동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셀프 디퓨지비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이컨실을 통해 가려면은 이 베이컨실과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퓨지비티의 D 값은 베이컨실의 디퓨지비티랑 매우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베이컨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베이컨실가 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당연히 원자들이 잘 움직일 것입니다. 즉, 셀프 디퓨지비티의 값은 베이컨실 농도 곱하기 베이컨실 디퓨지비티 값입니다. 자, 이게 셀프 디퓨지비티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서라는 녀석이 있는데, 트레이서 디퓨지비티. 이 트레이서는 추적자. 즉, 셀프 디퓨지비티는 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적자 녀석을 생각을 하는데,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해서 트레이서 값을 측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네모가 베이컨시예요. 베이컨시. 그래서 이 1번 원자가 이동한다고 칩시다. 이동한다고. 그래서 한 베이컨시와 자리를 바꿔볼까요? 베이컨시와 자리를 바뀌면
지금 1번 원자가 베이컨씨가 자리를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 트레이서 값은 베이컨씨가 지금 이 1번 원자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 자리가 한번 또 바뀌어보세요. 또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제자리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디퓨전에 의미가 없죠. 계속 나아가는 게 디퓨전인데 서로 자리만 바뀌면 디퓨전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씨는 1번 원자 자리가 바뀌었다 하면 이제 1번 원자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야 디퓨전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한번 바뀌면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총 6개가 있는데 1번으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률값이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값을 F라고 하겠습니다. F. 그래서 트레이서의 디퓨지비티 값은 F 곱하기 D 셀프 디퓨지비티. 즉 셀프 디퓨지비티의 F 확률값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6분의 5. 이 경우에서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적으로 생각한다면 F값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트 디퓨지비티인데 이제 베이컨씨와 아톰뿐만 아니라 솔루트도 있어요. 솔루트. 즉 어떤 다른 원자들이 녹아있는 상황이네요. 솔루트 디퓨지비티. 자, 일반적으로 트레이서와 셀프 디퓨지비티와 메커니즘은 같지만 이 솔루트, 이상한 애들이 녹아있으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자체는 똑같습니다. 베이컨씨가 처음에 여기 있고 여기에 솔루트가 있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솔루트입니다. 솔루트. 녹아있는 애들. 그리고 그냥 검정 색깔 애들은 호스트 아톰이겠죠. 원래 주인 아톰들. 원래 주인 원자들. 하지만 파란 색깔이 여기에 녹아있고 여기에 베이컨씨가 있습니다. 이때 솔루트 디퓨지비티 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기호를 또 결정을 할 건데 감마1.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는 아까 점프 프리퀀시였죠. 초당 몇 번 점프하는지. 그래서 감마1은 점프 프리퀀시는 맞는데 베이컨씨와 호스트 아톰, 즉 원래 주인 애들과의 교환이 일어나는 점프를 감마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감마1은 이게 되겠네요. 이게 감마1이겠네요. 감마1. 베이컨씨와 원래 원자의 점프. 감마2를 이제는 점프 프리퀀시긴 하지만 베이컨씨와 솔루트 애들 이 사이를 감마2로 해봅시다. 그리고 감마2는 이게 되겠네요. 베이컨씨와 솔루트의 점프. 감마3는 감마1과 비슷하긴 한데 감마3는 이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감마1이긴 감마1인데 멀어지는 상황. 감마3. 감마1과 감마3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감마1이 일어나면 베이컨씨가 열로 이동하는 거니까 어차피 솔루트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마3가 일어나면 베이컨씨가 솔루트가 더 멀어지게 되죠. 베이컨씨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즉 감마1과 감마3는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점프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1, 감마2, 감마3를 한번 설정하고 솔루트 디퓨지비티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컨씨와 솔루트가 바뀌어야 되죠. 솔루트가 지금 나아가야 됩니다. 솔루트가 나아가야 되면 일단 감마2
감마 1 다 일어나야 되죠. 감마 3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감마 3는 여기서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감마 3가 일어나면 베이컨시가 없어집니다. 솔루트의 옆에 있는 베이컨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솔루트가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되죠. 옆에 베이컨시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감마 3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감마 3는 일어나면 안 되고, 감마 2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왜냐면 솔루트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마 2만 일어나면 서로 자리만 바뀝니다. 자리만. 그래서 솔루트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마 1이 필수적이겠죠? 왜냐면 약간 그 퍼즐 하듯이 솔루트가 있고 이렇게 베이컨시, 지금 감마2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감마2가 일어나면 솔루트가 왼쪽에 있고 베이컨시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얘들과 또 자리 바뀌고 또 자리 바뀌고 자리 바뀌어서 베이컨시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또 솔루트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감마1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트의 디퓨지비티 값을 생각해 보시면, 솔루트의 디퓨지비티 값은 람다 제곱 감마2 감마1 더하기 감마2분의 감마1 p입니다. 이 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디퓨지비티 값을 구한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 처음에 람다 제곱 감마 그리고 앞에 확률 값을 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마1 더하기 감마2분의 감마1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감마1과 감마2 전체분의 감마1이 일어날 확률이죠. 왜냐면 감마1이 감마1이 발생해야 솔루트가 나아갈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마1이 얼마만큼 발생하냐, 그 비율 값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마1 더하기 감마2분의 감마1이 붙고, 그리고 p는 뭐냐면 p2가 아니라 그냥 p인데, 이 p는 뭐냐면 솔루트의 농도입니다. 즉 솔루트 p 값은 솔루트 농도인데, 전체 솔루트 임퓨리티의 농도 분의 임퓨리티랑 베이컨시가 붙어있는 농도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솔루트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옆에 무조건 베이컨시랑 함께 있어야 솔루트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솔루트의 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솔루트와 베이컨시의 그 붙어있는 그 값의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항을 또 곱해줘야 솔루트의 디퓨지비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마1이 감마2보다 굉장히 많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감마1, 베이컨시와 호스트아톰 간의 그 교환이 주로 일어난다는 내용이죠. 즉 네모와 검정 색깔 동그라미 서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솔루트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감마2 한 번 일어나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마1이 감마2보다 매우 크면 이 감마2가 무시되고, 그러면 감마1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트의 디퓨지비티 값은 람다 제곱 감마2 p가 되겠네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 감마2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면 베이컨시와 솔루트가 한번 교환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솔루트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겠죠, 당연히 이제는. 감마2가 매우 클 때. 감마2가 매우 클 때는 베이컨시와 솔루트가 자주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네모와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서로 자리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바뀌면 아까 솔루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감마1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솔루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감마2가 굉장히 크니까 이 감마1은 무시하고, 그러면 이 감마2랑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d 솔루트 값은 람다 제곱 감마1 p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 호스트 아톰과 베이컨시가 한 번 교환만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솔루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토미스틱 디퓨전 프로세스, 즉 원자들이 디퓨전 해나가는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